5월입니다. 5월은 근로자의 날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인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무슨 날이 많기도 합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5월을 보낼 수 있고, 아니, 평생 잘 살다가 잘 죽으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자,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죠. 돌아가셨죠. 얼마나 돈을 남겼을까요? 교황이 남긴 돈은 놀라지 마십시오. 호텔에서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14만 원. 교황의 유산. 자, 금전적인 유산을 말하는 거죠. 돈만을 말할 때 100달러 남겼다고 합니다. 그럼 월급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월급은 안 받았답니다. 무보수 봉사. 교황 전용 숙소가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그냥 교황의 사제들이, 일반 그 신부들 사제들이 거주하는 교황 기숙사에, 교황청 기숙사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빈, 말 그대로 맑고 맑은 가난함, 투명한 가난한, 그렇게 인생 자체를 성직자로서 무보수로 봉사하다가 집도 차도 그냥 기본적인 것으로, 물론 다른 어떤 편이라든가 다른 비용을 교황청에서 댔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교황보다도 청빈하게 살다 갔다고 합니다. 자, 정몽준 알죠, 여러분들? 정주영의 아들 정몽준. 한국 조선해양 그리고 현대 사무중공업, 한마디로 옛날 그 현대중공업 있잖아요. 조선소 그 회장. 자, 정몽준은 국회의원도 7번이나 지냈죠. 대선 후보로서 노무현과 이렇게 그 단일화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 수조 원대 자산과 정몽준 지갑에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다녔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됩니까, 지갑에 돈이? 자, 정몽준은 그때 대선 후보 때든가요? 하여간 2000년대 초반에 토론할 때 얼마 들고 다니냐 하니까 지갑에서 개봉했는데 그때 3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그 안팎입니다. 자, 그때는 물론 카드를 지금보다 안 썼다 하더라도 지금도 그 회장들은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죠. 어디서 뭐 돌아다니면서 가게에서 뭘 산다든가 아니면 그 봉사료를 준다든가 아니면 카드 없는 곳에서 이렇게 그 노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뭘 또 사야 할 필요도 있고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럴 때는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정몽준 지갑에 현금이 30만 원. 카드가 현금이긴 하지만 현금이 필요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산은 수조 원대. 아마 지금 수조 원대일 겁니다. 그리고 그가 돈을 잘 쓰는 쪽이었을까요? 좀 짠돌이? 그 아버지부터 해서 뭐 입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검소한 근면 검소가 철학처럼 배에 있는, 아마 아버지한테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정몽준도 정치하면서도, 정주영도 대선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선 때 그 국회의원도 몇십 명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뭐 먹는 데라든가 맛있는 데라든가 선거할 때 그래요. 왜? 일반인들은 내가 저렇게 수백 조 회사를 경영하면서 자기 자산이 수조 원, 수십조 원이면 펑펑 쓸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썼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기대와 다르니까 짠돌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청빈하게 살았기 때문에 검소 근면하게 소박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고, 그리고 그 부를 2대 3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개념이 다르긴 한데 정봉준한테 또 물어봤죠. 자, 당신 마을버스 요금이 얼마인가 아나? 그때 당시로서 그랬더니 정봉준이 70원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는 700원.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마을버스를 타보긴 타봤다. 근데 700원을 70원으로 착각한 것 같다. 그럴 거예요. 한번 타면 뭐 헷갈리는 측면도 있을 수 있죠. 시내버스 요금이다, 지하철 요금이다. 안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역시 국회의원 하면서 선거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서민들의 삶을 이해한다는 건 어렵고, 실제로 그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용하는 어떤 뭐 교통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써먹어 봐야 하는데, 이제 안 그러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다른 세상에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그들이 10만원짜리 밥 먹고 다니고, 그냥 차도 뭐 이렇게 그 소비적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이용적 측면, 그리고 편리함, 안전함, 이런 걸 이제 추구하는 차원이 있고, 그리고 자기 그 회사를 광고하려는 현대가를 알리려다 보니까 되게 현대차를 현대 일가들은 많이 쓰는 측면이 있겠죠. 자, 올해 말에 현역에서 물러나겠다, 은퇴하겠다, 자기 생애에 아마 은퇴라는 말이 없을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워런 버핏, 투자가로서 최고죠. 워런 버핏은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자, 현재 94세인데 환율이 좀 변하니까 약 버핏의 재산은 180조라고 합니다. 180조.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나 되는 재산이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뭐 부동산 부자는 잘 알 수 없으니까 주식 부자로서 1등에서 10등까지를 다 더해야. 자, 한국은 1등에서 10등까지 다 더해야 얼마다? 82점 약 6조. 그러니까 82조 5천억. 우리나라 1등에서 10등까지를 다 더해야 그 두 배도 훨씬 넘잖아요. 버핏이. 그런데 버핏은 몇 등인가? 미국에서 6위 부자예요. 6위. 1등은 머스크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참 대단해요. 그 1등짜리를 갖다 더 정치를 시켜도 그렇게 말썽이 없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어찌 보면 자동차 회사하고 로봇, 뭐 또 위성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트럼프 1등짜리를 갖다가 1등 부자를 갖다가 그 공직을 조정하고 관리의 어떤 그 최고 뭐랄까 아주 상위층에 올려놔도 말썽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서 6등하는 버핏의 재산이래요. 한국 사람 10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20등까지가 아니라 30등, 40등까지 더해도 버핏 하나를 못 당하죠. 참 투자가로서 세계 그래서 1위가 된 거죠. 그럼 우리나라 1등 부자는 누군가? 이재용이 아니죠. 우리나라 한국 1등은 김병주예요. 김병주. 투자가예요. 역시. 김병주. MBK. 예전에 그 홈플러스에서 문제 생겼었죠. 사모펀드 운영하는 사람인데 김병주, 박태준의 사위입니다. 얼마나 재산이 있느냐? 13.9조 정도. 13조 9천억. 이재용은 12.6조, 12조 6천억. 그러니까 뭐 삼성이 좀 주식이 내려서 그런 측면도 있죠. 삼성 주식이 삼성전자 5만 5천원 안팎에서 왔다 갔다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돈 벌어서 어찌 보면 짠돌이로 산다고 그러는데, 그럼 버핏은 얼마나 짠돌이로 사냐? 더 짠돌이로 살아요. 버핏은 94세인데 지금 현재 무려 한 68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아요. 그냥 68년 전에 제가 58년 개띠잖아요. 1958년에 산 집에서 지금까지 거주해요. 그 집값이 얼마나? 집값은 우리나라 강남 집값
보통 정도밖에 안 돼요. 18억. 이런 집에서 그냥 살아요. 아주 검소하게. 특히 입는 것 같은 것도 굉장히 검소하게, 먹는 것도 그런다고 하고, 그러나 전용 또 재특기는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꼭 필요한 거한테는 돈을 엄청 투자하지만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자기 삶을 뭐 크게 바꾼다든가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든가 그런 거 빼놓고는 재산의 99%는 기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99%만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죠. 또 1% 상속인데 세 자녀한테 1% 상속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역시 어마어마하죠. 그럼 왜 이렇게 거의 다 기부를 하고 자녀들한테는 조금 주느냐. 우리나라가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90% 상속하고 1%만 기부해도 괜찮은 부자라고 할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60대 이상들한테 약 한 1.5%만이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100명에 1명, 그러니까 100명에 뭐 반올림 한다 하더라도 2명 정도가 사회에 환원한다고 100명에 98명은 자녀한테 상속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미국의 부자들은 물론 이 99% 기부하는 것이 어떤 사회재단, 기부재단, 봉사재단 이런 데다 하고 자녀들이 아마 셋이죠. 버핏의 자녀가 셋인데 그 자녀들이 막 관여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그런다 하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그 회사야 이 사람은 투자가이기도 하고 경영가이기도 하죠. CEO이기도 한데 거기에는 자녀들이 관여 안 하게 하는 그러니까 뭐 유산에서도 그 다음에 경영 측면에서도 물론 우리나라 이제 그 상속할 때 상속세 너무 비싼 측면이 있어요. 뭐 최대 55%인가 아무튼 일본과 한국이 상속 때문에 이 기업이 이렇게 그 이어져 나갈 때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이 버핏의 상속 철학은 이래요. 그럼 왜 이렇게 적게 주냐 자녀들한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거 뭐 1%만 해도 얼마인 거예요? 1조 8천억 1조 8천억 세단테면 6천억씩인가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버는 것 못지않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카드가 현금이기도 하지만 물론 현금 가지고 다니는 것은 즉 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부자들이 펑펑 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부자들이 굉장히 근면하고 생각보다 검소하다. 그리고 버핏에서 볼 수 있듯이 투자해서 많이 번 돈을 굉장히 그 사회에 내놓는 측면이 있는데 자녀한테 직접 주지 않고 자녀가 뭔가 이게 운영에 그 영향은 미친다 하더라도 기부재단 같은데 그런다 하더라도 그 돈을 손댈 수는 없게 만드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미국의 힘이 아닌가. 미국의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도 잘 굴러가는 이유는 이런 부자들이 있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버는 거 못지않게 쓰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투자로 돈 번 김병주 이 친구가 부자 1위에 올랐다는 것은 투자에게 희망을 주지만 이 사람이 사모펀드로서 특히 인수합병 같은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이렇게 1%는 이런 그 거부가 되는 수가 있지만 제가 볼 때 95%는 아마 돈 별로 못 벌 거예요. 아마 60-70%는 돈을 손해 볼 거고요. 손해 안 보는 정도까지가 한 30-40% 되려나? 해보니까 한 2년 해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 버핏 위대합니다. 94세까지 현역으로 그것도 11살 때부터 그리고 본격적인 전업투자로만 말한다 하더라도 한 60여 년 동안을 투자를 통해서 2만 원 돈을 벌었는데 역시 미국에서 태어나서 투자를 하려면 미국에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미장에서 한 90% 투자하고 국장에서 한 10% 투자하는데 이 국장은 너무 어찌 보면 이 투명성 문제도 있고 또 투자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유튜브 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업가도 그렇고 불투명한 게 많아요. 불확실한 게 많아요. 창도 작은데
그러니까 너무 또 많이 상장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우리나라가 뭐 미국의 한 6, 70분의 1 정도나 되려나요? 이거 보면 알잖아요. 버핏 하나가 6위인데도 우리나라 그 주식 부자 아마 한 50명 합하면 되려나?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 그 상장 수는 뭐 미국이 한 4천 안팎, 우리나라도 그 한 7, 80%? 장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그냥 뭐 그 국어 공부한 사람이 이제 뛰어들어서 봤지만 잘 될 수가 없는 구조가 너무 많아요. 불신 요소가 너무 많고 기업가도 문제가 많고 유튜버들 중에도 문제 있는 사람들 많고 투자가들 중에도 문제 있는 사람 많고 그래서 거의 미장으로 이민 가다시피 했거든요. 물론 뭐 이쪽 그냥 보기는 보는데 아예 이쪽 그 한국을 그 그냥 안 보면서 신경 안 쓰고 저녁에 미장을 한두 시간 이렇게 보는 게 낫더라고요. 2년간 봐서는. 그러나 이제 더 길게 봐야지만 아무튼 버핏이 나오는 시장과 이 우리나라 아시아에서는 이 사모펀드 최고 크게 한다고 하던데 그래도 한국에서 되게 돈을 벌었는가 모르지만 피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홈프레스에서도 뭐 좀 말씀이 있었죠. 자, 오늘 그래서 돈 많이 벌면 좋다. 그러나 버는 것 못지않게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